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큐레이션,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로젠바움이란 분이 지으셨고요. 이코노믹 북스에서 출간되었고 2019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총 페이지는 336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스티븐 로젠바움, 온라인 최대의 동영상 큐레이션 플랫폼인 매그니파이넷의 창립자이자 CEO이다. MTV의 획기적인 사용자 제작 프로그램 MTV 언필터드를 만들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신을 콘텐츠 큐레이터라 명명하며 눈부신 성공 전략을 전파했다. 그는 9.11 테러를 기록한 영화 9월의 7일간으로 에미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500시간 이상 분량의 동영상과 총 28명의 영화 제작자 및 시민 제보자의 시각을 큐레이트하여 완성하였다. 이 밖에 HBO, CNN, 디스커버리 등에서 히스토리 채널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트 1, 박물관에서 탈출한 큐레이션. 파트 2, 큐레이션의 도약과 저항. 파트 3, 큐레이션의 미래와 성공.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밀려드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포스팅과 트위터 메시지, 여기에도 300개도 넘는 TV의 채널, 유튜브, 수없이 쏟아지는 책과 잡지 등 콘텐츠는 정말 무한에 가깝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를 따라잡아야 된다는 불안감, 그럼에도 정작 필요한 것은 찾지 못하는 답답함이야말로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주목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이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구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자료를 맛깔스럽게 조합해내는 유튜버나 블로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대한 집단지성을 형성한 위키피디아, 스마트폰을 통해 주제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모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이러한 큐레이션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능수능란한 콘텐츠 큐레이터인 저자가 미디어, 광고, 퍼블리싱, 상업, 웹 테크놀로지 분야의 인재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큐레이션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큐레이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개인이 붙잡을 수 있는 사업적인 기회는 무엇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케팅과 서비스의 큐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큐레이션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물건을 추천하고 검토하는 방식,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집하고 공동구매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무엇을 구매하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큐레이트된 경험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단순한 결정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큐레이션을 지향하는 트렌드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이 열정과 틈새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미래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의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고상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쓰이던 말이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검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감당 못할 정도로 데이터가 넘쳐나는 오늘날, 큐레이션은 그 의미를 더욱 확장해서 인간이 개입하는 검색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큐레이션은 건조한 기계가 아닌 사람 냄새나는 검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콘텐츠 과잉의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또 그 역할을 하는 새로운 큐레이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든 넘치고 또 넘치는 과잉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다이어트가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유튜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가 각색되고 유통되면서 정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해진 세상에서 점점 각광을 받는 것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주장했던 심플함이고, 최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호가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미니멀리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연결하고 각색하고 편집하고 대상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큐레이팅을 통해 콘텐츠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큐레이션이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윗 윌리스는 잡지가 담고 있는 콘텐츠의 양이 너무 많아서 바쁜 독자가 다 읽기는 버겁다는 점에 착안하여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창간했다. 헨리 루스가 창간한 타임 역시 초창기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큐레이션이 적용되었다. 미국 최초의 케이블 TV 설립자인 존 윌슨 역시 오늘날로 치면 동영상 큐레이터였다.
그는 시청자의 욕구를 파악했고 전국 각지의 방송을 수집해서 이를 큐레이션한 뒤 시청자에게 내보냈다. 또 요리 전문 사이트인 스타리밍 고메닷컴이나 가수 수전 보일의 팬 사이트 등도 대중의 수요를 간파해서 그에 맞춘 큐레이트로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큐레이션으로 큰 성공을 거둔 과거와 현재의 좋은 사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마 읽어보신 분들 분명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자체도 정말 부담 없는 사이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를 간결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는데요. 역시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성공 역시 정보의 홍수 속에 주목받는 큐레이션의 중요성이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큐레이션의 파급력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 업종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업은 일방통행식으로 소비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지만 이제는 큐레이트된 콘텐츠를 수용해야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발언권을 얻은 커뮤니티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 존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델 컴퓨터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제프 자비스의 블로그나 컴캐스트에 대한 가필드의 블로그 활동이 그에 관한 좋은 사례다. 가필드는 지금까지 기업이 익숙했던 상명하달식 메시지를 버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새겨듣는 리스노믹스를 제안했다.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상의 소비자 의견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다. 결국 큐레이션이란 소비자와 소통하는 미래의 수단이다. 과거 큐레이션의 형태가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의 큐레이션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라 볼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수단의 발전과 소비 주체의 의견 개진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점점 더 활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독자는 인간 편집자는 믿지만 알고리즘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의 믿음은 관심과 참여, 충성도로 이어진다. 사실 신뢰라는 말도 너무 거창해요. 독자들은 그저 여기가 좋고 또 편하니까요 라고 말할 뿐이죠. 따라서 모든 것은 결국 판단력과 큐레이션이란 개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으로 특정 취향에 중독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어떤 영화 비평가의 글을 읽고 그에게 매번 공감한다면 결국 항상 그 비평가를 찾게 될 것이다. 자신의 취향과 그 비평가의 취향이 같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큐레이션을 소비하는 주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취향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곧 큐레이션 간의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주더라도 큐레이션한 주체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큐레이션된 결과물을 접하는 대상의 기호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차별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큐레이션을 비판하는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큐레이션이 부도덕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정한 사용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아직 법정에서 분명하게 가려진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에 숨통을 틔워주는 등 법적 측면에서는 수집과 공유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도덕적 측면에서는 아직 결론이 분명하지 않다. 한편 앤드류 키는 큐레이션이라는 행위가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이용자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또 허핑턴 같은 큐레이터가 겉으로는 웹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위 자체가 권력지향적이며 엘리트주의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역시 엘리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 다이스는 현재의 흐름을 전문가가 막을 수는 없으며 결국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선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큐레이션을 소위 짜집기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할 때 간단히 유튜버만 보시더라도 해외 영상이나 영화, 애니 같은 부분의 일부분을 짜집기해서 자막을 붙이고 편집을 다시 하는 등의 조작을 가했을 때 과연 이것을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큐레이션 시대에는 저도 모르게 우연한 큐레이터가 된다. 페이스북이 등장하면서 우연한 큐레이션이 본격적인 트렌드가 되었으며 이러한 검색을 대처하는 인간 중심적 큐레이션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로 포스퀘어라는 인간 중심의 얼방 게임은 우연한 큐레이션의 결정판이다. 한편 트위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첫째, 마음대로 정보 소스를 취하거나 끊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었다. 둘째, 누구나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반을 형성할 기회를 주었다. 트위터의 가장 큰 업적은
큐레이션을 의미 있고 중요한 행위로 정당화한 것이다. SNS에 글 한 번이라도 올려보지 않은 사람을 요새는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큐레이션을 특정한 누군가 혹은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대중이 단순하게 어떠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한 줄의 문장을 적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정보를 큐레이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연한 큐레이터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콘텐츠 제작이 민주화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제 콘텐츠 제작 도구는 우리 손안에 있다. 휴대전화가 네트워크의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급격히 쏟아낼 위치인식 기기가 된 것이다. 우리는 큐레이션이 중심을 차지한 세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 큐레이션과 믿을 수 있는 미디어 큐레이션, 대중 큐레이션 등 모든 큐레이션은 세상의 모든 미디어, 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에 빠짐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술과 기업, 브랜드가 큐레이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About.com을 만든 스콧 쿠르닛은 호기심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로버트 스코블은 호기심의 동력은 열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틈새 시장을 고르세요. 이왕이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틈새 시장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틈새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거예요. 열정과 틈새 시장, 이것이 스코블의 화두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큐레이션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열정과 틈새 시장이 중요하다고 이 두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미래를 준비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유튜브의 세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리 채널의 경우 이미 네임 들어볼 수 있는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약에 김치찌개가 나온다면 새로 시작하는 나의 요리 채널은 김치찌개가 아닌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대찌개, 육개장 아니면 김치찌개 라면과 같이 특정 부분에 주류가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열정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방을 예로 들면 많이 먹는 식의 그런 스타일이 아닌 햄버거만 먹는 먹방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모두 큐레이터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우연히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큐레이션이 생계수단이 되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큐레이션의 다음 단계는 기계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인간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다. 보바 펫은 이렇게 말한다. 더 나은 인간이 승리한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 큐레이션이라는 영역 자체를 따로 인식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익숙한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많은 경우 큐레이션된 정보들을 우리가 소화하고 또 그 큐레이션된 것들을 이슈 유튜버들이 가져다가 가공하고 그 가공한 정보를 또 소비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나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과연 내 삶에서 내가 이 큐레이션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어떤 식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성공에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데 있어 이 책은 정말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